네, 안녕하세요. 바스의 세 번째 온라인 세미나인 카메라 기능으로 비전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는 방법 강좌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스와 코리아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 중인 김용재입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분들의 마이크는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온라인 세미나 중 궁금하신 사항은 고토웨비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중재자인 제가 취합하여 발표 이후 Q&A 시간을 통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카메라의 기능과 관련된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간단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본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사오니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으며 바슬러 코리아 김혜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슬러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혜원입니다. 오늘 온라인 웨비나는 카메라 기능으로 비전 시스템 설계 최적화를 위해 도움이 될 많은 기능 중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바슬러 회사 소개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슬러는 글로벌적으로 약 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개 상장된 가족 기업으로 작년 2019년 매출 1억 6,200만 유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바슬러는 산업용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이며 글로벌 시장 및 컴퓨터 비전 이미징 컴포넌트 기술 선도 업체로서 지난 30년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슬러 본사는 독일 아렌스부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매출 구도를 보시면 절반이 넘는 매출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프레임그래버 제조사인 독일의 실리콘 소프트웨어사를 합병하였으며 2019년 바슬러 차이나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으며 대만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팀이 있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일본에 법인을 두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영업 및 기술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슬러는 고객사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비전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분들의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명부터 렌즈, 카메라, 케이블, 프레임 그래버, 네트워크 카드 및 스위치와 액세서리를 포함한 다양한 비전 컴포넌트들을 동시에 제공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보증해 드립니다. 또한 바슬러는 서비스 및 구매 창구의 단일화로 단순히 고객사에서 개별적으로 최적화를 위한 컴포넌트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 원스톱 쇼핑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이유는 바슬러는 전체 프로세스 체인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바슬러의 전문 지식과 제품군의 다양성은 이미지 획득과 전송 및 이미지 전처리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더불어 맞춤형 제품으로 실리콘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제이션 컨설팅 및 솔루션을 포함하며 현재 인베디드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FPGA에 대한 딥러닝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또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은 비주얼 애플릿 기반 실리콘 소프트웨어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스톱 쇼핑 및 다양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바슬러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뷰어를 통해 바슬러 카메라가 함께 손쉬운 제어가 가능한 주면인 SLP가 있으며 ISO 13485 기준을 준수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며 메디컬 전문 기능이 탑재되어 의료용 기기와 현미경 사용에 적합한 매드에이스와 파워팩 제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 스캔 카메라와 에리어 스캔 카메라,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D 카메라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여기에는 인베디드에 적합한 소형 카메라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호환되는 보드, 렌즈, 케이블 등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제품군을 제공해 드립니다. 바슬러의 기업 활동 목적 및 당위성을 구현하는 미션과 비전은 기술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30년 넘게 바슬러를 이끌어온 기업 철학이자 원동력입니다. 이상으로 회사 소개를 간략히 마치고 바슬러의 에이스 카메라 라인과 카메라의 기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슬러의 대표 카메라 제품으로는 에이스 카메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카메라 제너레이션에 따라 에이스 클래식, 에이스 U, 에이스 L 카메라가 있으며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이스2 시리즈인 에이스2 베이직과 프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각각의 라인별로 센서 및 기능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에이스 클래식은 CCD 센서를 포함한 폭넓은 센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페이스 선택이 가능하면서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에이스 U 라인은 소니의 프레지어스 센서와 스타비스, 온세미 등을 사용하여 최신 CMOS 센서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바슬러의 유니크한 기술인 PCI 등의 뛰어난 기능을 선보입니다. 에이스 L 라인은 클래식과 U 라인보다는 조금 크지만 광학 포맷이 1인치 이상인 고해상도 센서를 장착한 모델이며 마찬가지로 바슬러의 고유 기능인 PCI와 6축 오퍼레이터 기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에이스2 베이직은 표준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비를 자랑하는 라인이며 프로는 우수한 카메라 내부 기능인 컴프레션 비욘드와 픽셀 비욘드 등을 포함하여 우수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카메라입니다. 바슬러는 다양한 카메라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델명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카메라의 스펙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문자는 카메라 시리즈를 나타냅니다. 에이스 시리즈의 카메라는 AC라고 나타나며 새로 런칭된 에이스2 시리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2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대문자 알파벳은 카메라의 스캔 타입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A는 에리어 스캔 카메라를 나타내며 라인 스캔 카메라의 경우 L을 사용하여 나타내 줍니다. 숫자는 가로 픽셀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각 센서마다 해상도가 다른데 이 가로 해상도 정보를 카메라 모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픈 뒤에 나타나는 숫자는 풀 ROI를 적용했을 때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나타내며 이 모델의 경우에는 1초에 160장의 프레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카메라별로 얻을 수 있는 최대 프레임 레이트는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 뒤에는 알파벳 두 개가 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U는 USB, K는 카메라 링크,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카메라임을 나타낼 때는 G로 나타내 줍니다. 독일 제조사이기 때문에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는 C로 표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베디드용 카메라에 사용되는 MIPI LVD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각각 M과 L로 나타내어집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알파벳은 모노인지 컬러 카메라인지 나타내주며 모노는 M으로, 컬러는 C로 나타내어집니다. 기존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나타내지는데요. H2 라인부터는 베이직과 프로 라인으로 또 나뉘기 때문에 이 정보는 모델명 뒤에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각 카메라 모델별로 기능들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바슬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이미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셨다면 C 드라이브에서 위의 경로를 통해서도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우측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카메라 모델을 설정하시고 좌측에서 피처스를 확인하시면 선택하신 카메라 모델은 어떤 기능들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슬러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카메라들의 기능 중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기능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트리거링으로 완벽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기능은 익스포저 모드 혹은 노출 모드입니다. 익스포저는 노출이라는 의미로 카메라는 이 노출 시간을 기준으로 센서에 들어올 빛의 양을 조절 및 제어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시간은 모든 카메라의 공통적인 필수 기능입니다. 이때 바슬러는 노출 시간 설정을 위해 2가지 노출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시간 설정과 트리거 폭 모드입니다. 그중 시간 설정 모드는 말 그대로 노출 시간을 정하는 건데요. 트리거로는 소프트웨어 트리거, 하드웨어 트리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이미지 촬영을 위한 프레임 스타트 신호가 한번 들어가면 그때부터 노출을 시작하는데 이때 노출을 미리 설정한 시간만큼 지속됩니다. 시간 설정 모드는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설정된 노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신호는 무시하기 때문에 오버 트리거 같은 경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출 시간이 끝나면 다음 이미지를 위한 노출 시작 신호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이미지도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트리거 폭 모드입니다. 해당 기능은 외부 신호 전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시그널 펄스의 폭의 길이만큼 노출 시간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각 프레임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유용한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액티브 하이는 펄스가 하이가 되는 시점부터 로우로 내려가는 시점까지 폭을 노출 시간으로 적용하며 액티브 로우는 펄스가 로우가 되는 시점부터 하이로 올라가는 시점까지 폭을 노출 시간으로 적용합니다. 단, 이 트리거 폭 모드의 기능을 이용하여 노출을 적용할 때에는 높은 레이트의 시그널과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출 시간을 직접 변경하는 것보다 트리거 폭 모드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뭘까요? 바로 스피드입니다. 노출 시간 제어에 펄스를 사용하여
시간값을 변경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로 조정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링크 인터페이스 카메라의 경우 시리얼 포트는 데이터를 느린 속도로 전송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펄스 폭을 이용하여 노출을 조절한다면 확실한 이점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실제 SPI 솔더 페이스트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경우에는 빨강, 녹색, 파랑 및 흰색 광원이 총 4가지 다른 색 광원이 사용되어야 했는데 각 광원에서는 여러 다양한 노출 시간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또한 고속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였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세팅별로 필요한 소비 시간을 최소함으로써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얻게끔 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광원을 사용할 때마다 노출 시간을 유저단에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하는 최대 프레임 속도를 얻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슬러에서는 카메라 단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트리거 폭 모드를 제안드림으로써 빠른 노출 시간 제어를 가능하게끔 도와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실제로 각 광원별로 이미지를 얻을 때마다 노출 시간을 제어하고 최종적으로 3D 이미지를 얻은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빨간 광원을 설정한 노출 시간만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설정한 노출 시간만큼 이미지를 얻은 다음 마지막에 하얀색 광원 역시 원하는 노출 시간만큼 이미지를 설상하여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얻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광원을 사용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다음은 최대 프레임을 얻되 각 프레임별 원하는 세팅 값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길 원하는 분들께 유용한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혹시 매우 빠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획득하는 동안 카메라 기능과 관련된 파라미터 값들과 광원 등을 변경하실 수 없으셨나요? 혹은 단일 품목에 대한 다중 검사 시 프레임 속도가 충분하지 않았나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솔루션은 시퀀스와 스택트 ROI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퀀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퀀스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시퀀스란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미리 저장해준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 노출 시간 값과 이미지를 얻을 사이즈, 픽셀 포맷 등의 원하는 기능들과 그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들을 세트별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설정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세트들은 인터페이스별로 설정 및 저장할 수 있는 세트 수가 다른데 USB 카메라는 총 32개의 세트를 설정할 수 있고 기기 카메라의 경우에는 64세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를 획득할 때 빠르고 자동으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바꿔주기 때문에 최대 프레임 레이트를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오토나 익스포저 오토와 같은 모든 오토 기능들은 시퀀스 기능과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시퀀서 기능은 유저가 원하는 대로 순서와 반복성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은 일정하게 동일한 루틴으로 시퀀스 세트를 구성하는 설정 시퀀스 세트 단일 사용 방법부터 보시면은 각 네모 박스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요.
해당 이미지에서 나타난 각 사각형들을 시퀀스 세트이고 숫자는 각 시퀀스 세트를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즉, 0이 나타나 있는 사각형은 시퀀스 세트 0이고 여기에 유저가 원하는 세팅 값들을 저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이 나타나 있는 사각형은 세트 1이고 여기에도 역시 유저가 설정한 세팅 값들을 저장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저장된 기능들의 파라미터 값들은 유저가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 세트별로 설정 값들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파라미터 값들이 저장된 세트들을 한 번씩 사용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고 마지막에 설정된 시퀀스 세트가 끝나면 세트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혹은 두 번째의 설정 시퀀스 세트 여러 번 사용처럼 특정 시퀀스 세트만 여러 번 반복하되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미지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모드는 프레임 스타트 트리거 신호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다음 시퀀스 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지를 찰상하면 동일한 패턴과 순서로 반복합니다. 즉, 첫 번째는 01234, 01234를 반복하고 두 번째는 0111, 23455, 0111, 23455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시퀀스 모드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라인 1이나 소프트웨어 커맨드를 통해 시퀀스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퀀스 컨트롤 셀렉터라는 기능의 파라미터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올 시퀀스 세트는 무엇인지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두 가지입니다. 파라미터 중 하나는 어드밴스입니다. 어드밴스는 라인 1 신호가 하이로 들어올 때 다음 시퀀스 세트로 넘어가고 라인 1 신호가 로우로 들어오면 동일한 시퀀스 세트로 이미지를 계속 활성합니다. 시퀀스 컨트롤 셀렉터 기능을 사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파라미터 중 하나는 리스타트인데요. 리스타트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신호가 하이로 들어올 때 시퀀스 세트는 0, 그러니까 맨 처음 세트로 돌아가고 로우일 때는 다음 시퀀스 세트로 들어갑니다. 시퀀스 기능의 다른 기능은 자유선택 어드밴스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시퀀스 세트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 신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가지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사용할 시퀀스 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한다고 할 때 하이를 1, 로우를 0이라고 하면 테이블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총 4가지 방법으로 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라인 하나만 가지고 인풋 시그널을 컨트롤하고 싶으시다면 그 역시 가능하며 그런 경우에는 시퀀스 세트는 0과 1만 사용 가능합니다. 테이블에 나타난 아웃풋 설정들은 제가 예를 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저가 다른 세팅을 원한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만큼의 프레임 레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시퀀스 세트를 이용하여 카메라 변수 사정 설정을 통해서 세트를 전환할 때마다 파라미터 값들 혹은 광원을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스태트 ROI입니다. 스태트 ROI 기능은 검사하고 싶은 부분의 영역만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덕분에 이미지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프레임 레이트를 올릴 수 있게도 해줍니다.
오른쪽은 원하는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 이미지로 나타내주며 여기서는 총 3가지 영역을 지정하고 나타내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ROI 너비들은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야 하고 ROI들의 높이는 필요에 맞게 각각 설정하여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사하고 싶은 영역만을 이미지 데이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보이시는 영역은 해당 기능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시퀀서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마지막 포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제품을 검사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필요한 건 각 모양과 크기가 다른 제품별로 적용될 파라미터 값들과 노출 시간 값이 다르다면 빠른 속도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일 때 예전 같았으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물체를 위해 각기 다른 카메라를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의 물체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시퀀서 기능을 이용하여 사전 설정하고 각각의 다른 물체를 위해서 각기 다른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도 소요 시간을 짧게 줄이면서 시간과 공간 절약적인 면에서 모두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택트 ROI 기능은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병 검사는 좋은 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음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다양한 원제품을 검사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전에는 검사해야 하는 영역은 부분적일지라도 전체 영역의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야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카메라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택트 ROI를 통해서 검사하고 싶은 영역만을 검사함으로써 낮은 대역폭으로도 처리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시퀀스와 스택트 ROI를 어떻게 파일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짧게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제가 라이브로 카메라를 연결해 준 상태고요. 저는 ACA1920 155UC 카메라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유저 세트에 저장을 해두고 이미 로드를 해둔 상태고요. 오늘 기능 웨비나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릴 기능들을 따로 이렇게 창으로 모아둔 상태입니다. 이제 보이시면 제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세팅 값은 1초에 약 20프레임 정도로 이미지를 계속 획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퀀스 모드부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그랩을 멈춘 후 각각의 시퀀스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ON으로 설정하신 뒤 각각의 세트를 0부터 32개의 세트까지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 변환되는 이미지 모습을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X축과 Y축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임 레이트를 1로 바꾼 다음 시퀀스 세트 0에서는 보이시는 이미지 그대로 출력될 수 있게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세트에서는 X축 반전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Y축 반전을 같이 네 번째에는 Y축 반전만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다시 원 이미지와 같은 방향으로 나오게끔 한 다음
마지막에는 테스트 이미지를 보여드림으로써 시퀀스 세트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총 32개의 시퀀스 세트를 저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인 만약에 저처럼 시퀀스 세트 5에서 설정을 마치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세트 5에서 넘어갈 세트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장을 한 다음 시퀀스 모드를 ON으로 한 다음 이미지를 얻게 되면 바로바로 값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바뀌는 것을 바로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X축, Y축 전환만 이용해서 보여드렸지만 그 외의 값들도 마찬가지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태트 ROI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다시 프레임 레이트를 20으로 맞추고 ROI 존을 0부터 활성화시킨 다음 자를 영역의 크기를 설정해주고 오프셋 영역도 설정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존 1도 사용해주고 그리고 아까 설정해놨던 테스트 이미지를 끈 다음 이미지를 다시 얻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출력할 수 있게 쓰는 기능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각 프레임별 정보 확인을 통해 카메라 동작 및 동기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 노출 모드에서는 노출 시간은 얼마인가요? 입출력 포트가 여러 트리거 소스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미지 캡처되는 트리거 신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트리거 신호 사이의 시간은 얼마인가요? 하드웨어 트리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해결했어야 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추가 비용이 들곤 하였습니다. 바슬러는 고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청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크란 이미지 데이터와 함께 호스트 PC로 전송되는 첨부 파일 정보인데 문제를 디버깅하고 획득하는 동안 카메라의 매개 변수 설정을 볼 때 매우 유용합니다. 청크 기능은 단 하나의 기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얻고 싶은 정보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때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보이시는 표는 청크 기능을 제공하는 USB 3.0 인터페이스의 센서 정보들과 어떤 정보를 청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마찬가지로 기기 인터페이스 카메라에서도 청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자세한 정보는 바슬러 홈페이지 혹은 바슬러 매뉴얼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크 기능 중 몇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스탬프입니다. 타임스탬프는 이미지가 획득이 된 순간의 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른쪽에서처럼 파일럿 뷰어를 통해 청크 모드를 활성화하고 타임스탬프를 설정하면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카메라는 모든 이미지의 이미지 획득이 트리거된 순간에 내부 타임스탬프를 추가하기 때문에 트리거가 된 순간에 타임스탬프의 정보를 유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인터페이스별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파란색 표를 참고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본 질문에 대한 솔루션도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타임스탬프 청크를 실행하고 첫 번째 들어오는 이미지 타임스탬프 데이터와 두 번째 들어오는 이미지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모든 라인 상태 청크입니다. 모든 라인 상태 청크는 이미지를 획득할 때 어떤 라인의 신호를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하였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타임스탬프와 동일하게 청크를 활성화하고 라인 스테이터스 all로 설정해 주시면 이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신호가 하이는 1로, 로우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청크 라인 스테이터스가 14로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이미지를 얻을 때 쓰인 트리거 신호가 라인 1에 연결된 트리거 소스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를 이진법으로 바꾸면 1110이 됩니다. 여기에 액티브 로우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0이 하이이고 1이 로우로 나타내서 14의 이진수 값을 확인함으로써 라인 1에 연결된 소스에 의해 이미지가 찰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크에는 트리거 입력 카운터 청크와 프레임 카운터 청크가 있는데요. 트리거 입력 카운터 청크는 카메라가 이미지를 얻을 때 수신한 하드웨어 트리거 신호수를 세고 이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카운터는 32비트 숫자이며 1부터 카운트를 시작하고 카운터가 최대값에 도달하면 타이머가 0으로 재설정되고 다시 카운트됩니다.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다른 청크의 기능으로는 프레임 카운터 청크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카메라로 캡처한 이미지의 프레임 수를 세고 각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카운터는 트리거 입력 카운트 청크와 마찬가지로 32비트 숫자이며 0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하드웨어 트리거와 카메라 성능을 하기 위해서는 트리거 입력 카운터 청크 및 프레임 카운터 청크를 함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트리거 입력 카운터 청크와 프레임 카운터 청크를 활성화시켰다면 시작점의 차이로 트리거 입력 카운터 청크는 항상 프레임 카운터 청크보다 1씩 더 커야 하는데요. 만약 값이 1보다 큰 경우 프레임 누락이나 오버 트리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노출 시간 청크는 각 프레임을 획득할 때 사용된 노출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로우 청크는 활성화될 경우 캡처된 이미지의 각 프레임에 대한 개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기능은 자동 노출 시간과 자동 개인 모드를 이용할 경우 정보 확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가령 불특정 광원 아래서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 노출 모드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획득하곤 합니다. 자동 노출 모드를 사용하면 광원의 상태에 따라서 노출 시간도 바뀌는데 만약 이때 설정됐던 노출 시간 값을 알고 싶으시다면 청크 기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미지 품질과 카메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사용된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예방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기계 가동 중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을 스크류 검사기에 적용하길 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에는 외부의 하드웨어 트리거로 타이머를 설치해서 기계 사용 시간을 기록하곤 했었는데요. 다슬러는 외부에 추가적인 타이머를 설치하는 대신에 프레임 카운터 청크와 타임스탬프 청크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하드웨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 설치 시 드는 시간을 절약시킵니다. 또한 청크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서 카메라와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파일럿 뷰어상에서 설정하였을 때의 상태이며 이 코드들은 바슬러에서 제공해드리는 샘플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크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청크 기능을 찾으신 다음 원하시는 청크 기능을 선택하시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저는 게임과 익스포저 타임 그리고 라인 스테이터스, 카운터 밸류까지 활성화시킨 다음 확인해 볼 텐데요.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현재 값들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발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익스포저 노출 시간을 제가 설정한 값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이를 익스포저 모드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킨 다음 설정하게 되면 값들은 바뀌게 되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익스포저 모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성능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동하시다 보면은 카메라가 쉽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온도는 적정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이미지를 적절하게 획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슬러는 카메라의 퍼포먼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온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위해 온도 센서를 카메라 내부에 장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온도 센서의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컴팩트한 카메라에 장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도 센서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카메라 내부에 온도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온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우징 온도로 카메라 외부인, 마운트 부분의 온도를 잴으로써 온도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온도입니다. 카메라 내부 온도는 유저단에서 측정하기 쉽지 않으며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카메라를 분해해서 측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슬러는 유저단에서 카메라를 분해하는 순간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어떠한 보증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카메라를 직접 분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 바슬러 카메라는 손쉽게 카메라 내부 온도를 파일럿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일럿 뷰어에서 디바이스 템퍼처 셀렉터를 포어버드로 선택하시면 카메라의 온도를 나타내 주는데 이때 확인되는 온도는 FPGA 온도와 유사합니다. 앞서 카메라의 온도가 적정치를 넘어가면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이미지를 적절하게 획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슬러 카메라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에러를 알리며 유저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때 에러가 발생하는 온도는 크리티컬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온도를 넘어서 초과 온도 값을 넘어가면 카메라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사 촬영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테스트 이미지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테스트 이미지를 띄우는 이유는 실제 이미지 획득을 중단함으로써 카메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사용하시는 카메라별로 크리티컬 온도와 초과 온도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안정적인 온도 범위 내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방열판이나 쿨링팬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의 퍼포먼스를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요? 예를 들어 ACA 1300의 200UC 카메라를 위해 자동화 쿨링 시스템을 사용하되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얻으면서도 카메라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온도와 초과 온도에 도달하면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 같았으면 외부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사용했을 텐데요. 바슬러 카메라는 카메라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임계온도 이벤트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온도가 지정해준 임계온도 값 이상일 때 카메라 이벤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고 이는 카메라의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 절약에 모두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런을 통해서 온도 값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해당 기능은 제가 특정 기능창에 옮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전체 단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만 입력했을 때도 일치되는 단어가 있는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하이라이트 표시해서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 디바이스 컨트롤에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템퍼처 셀렉터 코어보드로 선택하시고 디바이스 타임 템퍼처를 확인하시면 현재 67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7도에 대한 상태는 현재 OK라고 뜨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크리티컬 온도가 75도이고 위험 온도가 81도이기 때문에 해당 온도는 현재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까지 바슬러의 많은 기능 중 5가지 기능들과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슬러는 단순히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비용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상 바슬러 코리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김혜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곧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에 앞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주시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다음 온라인 세미나 스케줄 및 바슬러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온라인 세미나의 스케줄은 기존에 등록하셨던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다트 카메라 또한 에이스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트 카메라는 저사양, 초소형 카메라로서 IO 포트와 몇 가지 간단한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트 카메라는 두 개의 GPIO만 제공해드리고, 또한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청크나 스택트 ROI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그만큼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FPGA 용량도 작기 때문에 기능 에이스 카메라와는 약간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하시기 전이라거나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매뉴얼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시퀀서 세트가 저장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퀀서 세트는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시퀀스 세트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유저셋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파일럿 뷰어를 통해 보여드렸을 때 유저셋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저장했던 파라미터 값들을 카메라를 껐다 켜도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면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퀀스 세트는 그런 기능은 불가능하고요. 값을 따로 저장하거나 로드하기 위해서는 SDK를 사용하셔서 이를 불러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일런을 이용해서는 유저셋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유 선택 어드밴스 모드에서 얼마나 많은 시퀀스를 설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인풋 라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의 경우에는 인풋 시그널을 하나만 설정하실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최대 2개의 시퀀스 세트를 설정하실 수 있고 에이스2 특정 모델의 경우에는 3개의 라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총 2의 3승으로 8개의 시퀀스 세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카메라 매뉴얼을 보시면은 IO 포트 관련된 테이블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인풋 라인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하나가 보이면은 총 2개의 세트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개면 4개, 3개면 총 8개의 시퀀스 세트를 설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택트 ROI 말씀 주셨는데요. 스택트 ROI 영역을 몇 개까지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카메라 모델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오늘 라이브 데모에서 보여드린 카메라의 경우는 총 4개의 영역이 스택트 ROI로 설정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8개의 영역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은 카메라의 모델별로 몇 개의 스택트 ROI 기능을 제공하는지 다 다를 수 있고 또한 제공하지 않는 카메라도 존재하니 바슬러 매뉴얼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혹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좀 어려운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왜 트리거 인풋 카운터 청크가 프레임 카운터 청크보다 항상 1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프레임 카운터 그리고 입력 카운터 청크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짧게나마 보여드렸지만 트리거 입력 청크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1부터 시작하지만 프레임 카운터 청크의 카운트 값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을 같이 사용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카메라의 경우 하드웨어 트리거 신호 그리고 획득하는 프레임의 수 이게 총 1씩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쓰시는 고객분 같은데요. 카메라의 하우징 온도가 항상 40도씨, 50도씨 미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카메라 온도와 관련해서 종종 제가 문의를 받곤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일단 정상입니다. 카메라가 동작을 시작하고 나서 약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에이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50도를 넘어가지 않고 에이스2 카메라 같은 경우도 60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만지기 힘들 정도로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만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 카메라 하드웨어가 열을 잘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표면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를 동작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파일럿 뷰어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셔서 코어보드 온도를 확인하시거나 하우징에서 3D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셔서 이 부분이 크리티컬 온도인지 초과 온도 값에 근접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도 카메라 모델마다 크리티컬 온도와 초과 온도의 그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동작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시게 되면은 쉽게 동일 조건, 다른 온도 외의 동일 조건에서 카메라를 동일하게 작동시키더라도 쉽게 카메라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를 적절하게 촬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항목을 온도 셀렉터에서 찾았는데요. 정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능은 센서에서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2나 부스트 카메라에서는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몇몇의 일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확인은 어려울 수 있고요. 이거는 카메라 기능이 아닌 센서에서 제공해 드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노출 시간 청크를 트리거 폭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노출 시간 청크 말씀이신가요? 예, 노출 시간 청크를 트리거 폭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노출 시간 청크와 그 트리거 폭 모드의 신호가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펑크는 레지스터를 읽고 그에 대한 값을 보여드리지만 트리거 폭 모드 같은 경우는 트리거 폭 모드의 펄스 신호는 정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전기 신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네, 어려운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 종료 이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사오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문지를 통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문의는 설문지를 통해서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와 관련된 소식은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